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시장, 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비롯해 검찰, 경찰, 국과수, 그리고 주요 포털사 등 16개 기관이 참석해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언론과 학술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책선거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위기 확산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협약식을 갖고 공정선거보도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포되는 정보, 바로 가짜뉴스인데요.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선관위를 비롯해 검찰, 경찰, 국과수, 그리고 주요 포털사 등 16개 기관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논의됐는지 전해드립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100일 앞두고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SNS 업체 및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등 16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권선거 또 공무원 선거 개입뿐만 아니고 이 흑색선전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줄곧 중대한 선거 범죄로 이렇게 간주하고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들어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거판이 더 과열되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익명성이라든지 또 선거 기간의 어떤 그 짧은 기간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이런 특성을 악용해서 선거의 어떤 판세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또 선거 질서를 깨트림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의 정보를 좀 교란시켜서 선거 결과를 좀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전개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날 가짜뉴스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담당자들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관위와 같이 이제 저희가 각 정당별로 그 선거 기간에 어떻게 페이스북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선거법을 잘 지키셔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체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가짜뉴스 신고 캠페인을 실시, 가짜뉴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팩트체크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등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 및 비방, 흑색 선전 등의 위법 행위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2월 13일부터 200여 명의 비방 흑색 선전 전담 TF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신고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사이버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등 해당 선거구역 변경 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재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구 등록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했던 겁니다. 이에 선관위는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이후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운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리고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도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돼 제주도 의회의원 정수에 상한은 43명으로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16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언론과 학술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선거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분위기 확산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중심의 협업사업이 늘어나 동네 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선거 촉진사업을 발굴하고 이와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 정책선거 촉진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이 결과 언론사 7곳, 학술단체 4곳, 시민단체 2곳을 선발했습니다. 정책과 공약 중심의 정책 선거를 치러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훌륭한 또 사업안도 제출해 주셔가지고 감사들 말씀드리고 이번 정책선거 촉진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정당의 정책 공약 비교 분석 공표를 통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정책선거 확산을 위한 기획보도, 토론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정책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 간의 정책 소통 공간 확대를 위한 캠페인 개최, 언론기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별 선거 공약 이슈 파악 및 정당 후보자 공약 개발 지원과 이를 통한 정책 경쟁 및 책임 정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 아이디어 공유, 각 기관의 전문성 활용 등을 통해 정책 선거 확산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신문위원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두 기관이 지난 6일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과 대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식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정한 인터넷 보도를 위해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신문위원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6일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신문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보도 문화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인진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나날이 커져가는 인터넷 언론사의 파급력에 대해 언급하며 인터넷 언론사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참여와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언론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는 유권자에게 커다란 파급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사가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건강한 지역 정치를 확산시키는 주체가 될 때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선거가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정인진 위원장과 인터넷 신문위원회 방재용 위원장은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을 위한 안내와 교육 및 홍보, 불공정 선거보도 대응을 위한 정보, 기술의 교류, 인터넷 언론 발전과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가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7번째로 실시되는 뜻깊은 해죠.
세종특별자치시는 특히 올해 출범 7주년을 맞이해 올해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세종시 선관위가 이를 기념하고자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세종시에서 개최된 7077 선거 중립 실천 결의대회 화면으로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중대범죄로 간주, 엄격 대응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한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선거 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7077 대한민국 선거 역사 70년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7번째 실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7주년 등 많은 의미가 부여돼 그 결연함을 더했습니다. 세종시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선거 중립 실천 결의대회는 7077 선거 중립 실천 결의문 낭독, 결의문 세종시 선관위 전달식, 7077 선거 중립 실천 결의대회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와 함께 참석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정치관계법의 제한 및 금지 규정에 대한 정치관계법 강의가 실시됐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통, 리,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도 실시해 공직자의 철저한 선거 중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우리나라의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약 17일 후 멕시코에서는 총선이 실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주한 멕시코 대사가 한국의 선거관리 경험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과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 멕시코 대사의 만남 리포트로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3월 7일 주한 멕시코 브루노 피게로아 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약 17여일 후 멕시코에서 500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되는데 이에 브루노 피게로아 멕시코 대사가 선진 선거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중앙선관위를 방문한 겁니다. 6월 13일 날 저희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국제 참관단이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멕시코에서도 이제 6월 13일 날 저희 지방선거 때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Que lo menciona, me dio mucho gusto al preparar esta reunión, este encuentro. Así que con mucho gusto vamos a transmitir esta invitación también a las autoridades mexicanas, esperando que pueda venir una o varias personas a observar este proceso electoral. 특히 이날 브루노 피게로아 멕시코 대사는 멕시코 선거에 한국 참관단 방문을 희망하는 서한을 김대년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한국과 멕시코의 두 선거기관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김대년 사무총장과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 멕시코 대사의 접견에는 블라디미르 바스케스 주한 멕시코 대사 간 차석,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제과장 등이 배석하였으며 선거의 의미로 꽃이 그려진 전통부채를 선물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의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개정 법률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언론소통 협업 증진 워크숍이 지난 3월 8일부터 9일까지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관위 홍보국장을 비롯한 직원 26명과 각 시도선관위 홍보과장을 비롯한 홍보 담당 직원 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방송 신문에 대한 이해, 보도사진 촬영 요령 등 언론 보도 과정에 대한 강의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언론 보도의 이해 및 언론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한 공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선관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언론 소통 및 협업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1박 2일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핵심 당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준법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정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1일차에는 정치관계법 특강을 비롯한 민주주의, 올바른 당원의 역할 등에 관한 강의가, 2일차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지원하는 정당 연수는 각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당과 협의를 통해 정당 자율적 연수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진행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대상 TV토론 아카데미에 이어 3월 6일에는 호남권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TV토론 아카데미가 실시됐습니다. 광주와 전북, 전남, 제주 등 호남 지역에서 50여 명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TV토론 아카데미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의 TV토론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아나운서 출신 등 방송 전문 강사의 이미지 메이킹, 카메라 적응 훈련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토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로 TV토론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호남권에 이어 3월 12일에는 충청 지역, 3월 14일에는 영남 지역에서 TV토론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3월 5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선거와 평생건강 홍보활동의 공동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오는 5월 실시하는 유권자의 날 기념 행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선관위는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시 선관위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선거종합상황실은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 파악 및 지원 점검 활동, 지방선거 주요 현안 사안 파악 및 처리 기준 방법 등의 지원 활동, 그리고 절차 사무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운영 기간은 3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위원장과 김대년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종합상황실의 개소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및 선거운동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직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롯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여변초 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이와 함께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립안의 장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사직에 대한 기한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입니다. 선거에 대한 경험과 유권자로서 느끼는 민주주의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오는 5월 12일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유권자의 날 제정 이래 7회째를 맞이하는 강연 콘테스트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내가 경험한 선거 참여의 중요성 등 생활 속에서 느낀 민주주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입상자에게는 총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되며 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관위원장상과 상금을 수여받습니다. 참가 신청은 3월 31일까지며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우리 동네 공약 제안 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를 위해 내가 희망하는 공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 중 우수 공약을 선정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우리 동네 공약 제안 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공약은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이벤트에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를 치른 지 70주년이 되는 해죠. 오늘 경제욱의 시리얼 순서에서는 민주선거 70주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1과 경제욱 사무관입니다. 경제욱의 시리얼을 시작합니다. 군대와 경찰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이 동원되어 선거를 홍보하고 반대 세력의 방해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질서 유지에 동원했다. 선거 당일에는 44명이 살해되었고 62명이 부상당했으며 100여 개 투표소가 습격을 당하는 유혈극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선거의 한 장면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의 선거 풍경이었을까요? 놀랍게도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 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무질서 가운데 치러졌지만 50선거는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박찬승 교수는 본인에 져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군주의 나라였으며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을 표방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무너진 지 불과 9년 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출범했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이어받아 민주공화국을 표방했다. 군주정의 오랜 역사적 무게를 감안할 때 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렇게 출발한 민주공화국에서의 첫 번째 선거였지만 그 후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왕의 통치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내 손으로 왕을 뽑는 민주주의는 분명 낯설고 신기했을 터. 그 당시 민주제도는 허울뿐인 껍데기였으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제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혼돈을 틈타 누군가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권력을 누렸고 우리 국민들은 독재까지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은 주지의 사실. 이미 70년 전에 민주공화정을 표방했지만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은 그 후로부터 39년 뒤인 1987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1987년 6월 많은 시민들이 군부 독재 종식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의 열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최근 개봉된 영화 1987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히 원톱이라고 할 만한 주인공이 없다는 점. 대신에 국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선 의사, 끝까지 진실을 알리려던 기자, 검사와 교도관, 스님과 신부, 운동화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까지 그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진실과 정의 앞에서만큼은 당당했던 여러 소시민들이 이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이름도 힘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물줄기라고 영화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용기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엄청난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권력이 평화롭게 교체되는 것은 어느덧 당연한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은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과 화합을 보여줘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뽕나무 밭이 바다로 바뀌었다는 말뜻 그대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 케냐에서는 대선을 관리하던 선관위 핵심 간부가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고,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시위대와 군대의 충돌로 1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 선거 중 12%의 반대 정당의 보이콧이 있었고, 17%는 선거 후 폭동이, 18%는 최소 1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디선가 권력을 획득한 자와 그렇지 못한 쪽에 내재된 갈등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폭력과 충돌로 분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미 완전한 성숙에 도달했거나 절대로 퇴행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것일까? 우리는 분명 짧은 시간 동안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안팎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 지난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은 승복과 화합이 있는 아름다운 선거가 어떻게 분열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이끄는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한층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 선거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선거 70주년을 앞둔 지금 그동안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구상에 더 이상 선거가 끝난 뒤 폭력과 투쟁으로 죄 없는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화합과 승복이 있는 민주주의 선거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는 문유석 판사의 책 개인주의자 선언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들이 북적대는 술집 같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사회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 생각일 뿐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그저 저 별에서 저런 과정을 거쳐 자라는 인간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될 뿐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평화로운 공존과 타협의 시작일지 모른다. 경제국의 시리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각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및 구시군 의원 등 뽑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피선거권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오늘 선거 상식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처음 선거를 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친구들과 모이게 되면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쟁이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생일이 빨라 먼저 선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어른이 된 기분에 들뜨기도 했는데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선거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는 피선거권이라 부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인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선거 상식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을 이끌어갈 중요한 많은 일꾼을 선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선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상 생일이 1999년 6월 15일 이후라면 아쉽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려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첫째,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둘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셋째, 선거범 등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넷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럼 집행유예 중이거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반범으로서 집행유예 중이거나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수용자들은 예외적으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 참정권 중 하나로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바로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단임권인데요. 특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에 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권리, 바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사전에 잘 걸러내야겠죠. 그래서 선거권 제한보다 피선거권 제한을 한층 더 엄격하게 구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법 제166조 국회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도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19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연령 기준은 투표할 수 있는 연령 기준보다 좀 더 높은데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만 25세 이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선거권과 달리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서려면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그 지역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두 이야기의 배경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제.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 참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요. 나와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동네가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상식의 장현지였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3월 둘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은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흔히 한국의 근현대사를 민주화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해방 이후 50여 년간의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는 자발적인 의사결정과 함께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시민들이 스스로를 의미 있는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게 된 역사 속 그날이 있습니다. 독립신문에는 이날의 왕조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최초의 사회계약이 맺어지는 과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인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렸던 1898년 3월 10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만민공동회가 열리게 된 데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의 본격적인 속국화 정책이 강화됐고 칠러 수구파 내각이 수립되면서 대한제국은 러시아의 꼭두각시 신세였는데요. 이에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근대 문명을 배우고 돌아온 서재필은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를 창립했습니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내정 강섭과 이권 침탈이 지속되자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10일 종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서울 시민 1만여 명이 뱀목전 앞에 모였고 이들은 평민과 소상공인, 학생 등 당시 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밀란이나 혁명이 아닌 평시에 서울 중심가의 시민 1만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쌀장수 현도코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승만, 홍정후 등의 청년 연사의 열렬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인 탁지부 고문과 군부 교련사관의 해고를 요구하며 대중의 여론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 만민공동회의 요구와 칠러 세력의 압력 속에서 고심하던 고종이 다음날 백성의 여론이 이와 같다며 러시아 사관과 고문관 고용 철회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종로에서 개최한 첫 만민공동회가 즉각적인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성공을 이루자 민중들의 열기는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도성 안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연설과 집회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 거죠. 이른바 거리의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종로에서 처음 집회가 시작된 이후 독립협회의 개입 없이도 거의 날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회가 열렸으며 독자적인 민중운동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의 이런 정치운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는 고종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민중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독립협회의 위기를 느낀 고종은 만민공동회와 독립협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고 결국 국정 권력에 대한 욕심에 의한 내부 방해로 만민공동회는 해산되었습니다. 1898년 봄부터 겨울까지 대한제국의 수도 서울은 뭔가 바뀔 것 같은 희망과 뭔가 바꾸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만민공동회는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막을 내렸지만 많은 애국지사들을 배양했고 민주주의 사상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민중들 사이에서 민중에 의한 애국운동의 새로운 형태를 정립하며 훗날 애국개몽운동과 3.1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그 정신은 뜨겁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이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이 있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고 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국민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선거권이지만 불과 50여 년 전 미국 흑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기본권인 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흑인 참정권 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인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본권을 지키려 했던 미국의 역사 속 그날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미국 엘라베마주의 작은 도시 셀마. 셀마 주민의 50%는 흑인이었지만 그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종전 5년 후인 1870년 수정헌법 15조를 통과시켜 인종에 관계없이 참정권을 허용했지만 유권자 등록 같은 투표 세부 업무는 각 주에 위임했는데요.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남부 백인들은 노예 출신 흑인들의 참정권을 막기 위해 흑인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교묘한 장치를 도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었는데요. 투표권을 등록하려던 흑인에게 등록소 담당자는 주판사 67명의 이름을 모두 대라는 억지를 쓰기도 했고 투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인도세, 까다롭고 자의적인 시험, 테러의 위협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했고 등록된 투표권자의 보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셀마 몽고메리 행진이 있기 3주 전인 2월 18일 인권 시위 도중에 한 경관의 발포로 지미리 잭슨이 쓰러졌고 8일 후 그가 사망하게 되면서 1965년 3월 7일 셀마에서는 주도 몽고메리까지 87km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행진은 미국 엘라베마주 셀마에서의 아멜리아 보인틴 로빈슨과 그녀의 남편이 시작한 투표권 쟁취 운동의 정점으로 이 부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짐 베벨, 호시아 윌리엄스를 비롯한 많은 저명한 미국 인권운동가들을 셀마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투표권을 요구하는 자신들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탄압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한 흑인 600여 명이 침묵 속에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도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구호나 피켓도 없었습니다. 비폭력을 지향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자 했던 평화로운 행진은 몽고메리로 가는 길목인 에드먼드 페터스 다리에서 백인 주립 경찰대가 몽둥이와 최루가스로 행진대를 공격함으로써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며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도 불리게 됐으며 이 참혹한 현장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고 많은 시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3월 9일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주도한 시위대의 2차 행진이 실패하면서 전국적인 흑인 시위로 번졌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연방군 2,000명을 파견해 3월 21일 진행된 3차 행진을 호위함으로써 이들은 나흘 만에 몽고메리에 도착합니다. 이후 셀마 행진은 연방의회가 1965년 8월 2일 존슨 대통령이 발의한 투표권리법 통과에 촉매제가 됐습니다. 투표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고 가볍게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불과 50년 전 미국의 흑인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셀마 몽고메리 행진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은 다시 한번 열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할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오는 18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동계 패럴림픽은 지난 1976년 스웨덴 동계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신체적 제약을 넘어선 올림픽 정신 구현의 가치를 이어오고 있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다양한 방법 또한 마련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제약 등과는 무관하게 한 표의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